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이게 네. 완전히 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너무 빨리 올라가면요. 한 3개월, 6개월, 9개월 봤을 경우에 중국이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가요. 글로벌 경제에 임팩트를 나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유 생산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그 부메랑이 오거든요. 그럼 자기네들도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레벨이 있는 거죠. 그 적정한 가격이 80% 넘어야 되고 90불 이상 되면은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90불 이상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두 발로 단발적으로 근접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올라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라는 중동 국가의 입장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같이 고공행진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갖고 다시 경제를 끌어내리는 시츄에이션은 쉽지가 않다. 한 분 한 분 또 스튜디오에 모시고 저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동 사태, 그와 관련된 뭐 유가, 환율도 그렇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금융시장의 동향. 구체적으로는 사실 반도체가 좀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중동 불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기 전까지 가장 최근 뉴스는 바이든하고 네타냐후하고 통화를 해서 네. 네타냐후가 원래 당초 했었던 반격을 보복이죠. 보복 공격을 취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네. 이게 가장 최근 뉴스를 알고 있거든요. 그 뉴스 자체가 페이크가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주식시장은 별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엄청난 걱정이 있었잖아요. 모든 거는 이제 지표로 아니면 그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빨리 되는데 어저께 그 이스라엘 주식시장이 그 아마 그 텔아비브 주식이 있어요. 35개 정도의 그 지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장이 열고요. 금요일, 토요일이 쉽니다. 어저께 일요일에서 그 장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텔아비브 지수가 TA3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고 텔아비브예요. 예, 거기에 대표적인 35개를 TA35라 하는데 어제 장 마감이 플러스 0.27%로 끝났습니다. 네. 장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어요. 1%까지 내려가긴 했었다가 맞습니다. 장중에. 네, 마이너스 1%좀 넘게 빠졌다가 네. 올라가기는 0.7% 올라갔다가 결국 끝나는 건 0.27%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함의하는 바는 지난 작년 10월 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해갖고 많은 민간 네. 피해자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 날 10월 8일 날 무려 6.5%가 하락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죠? 이게 일파만파가 될 것 같은 생각은 현재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뀐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저께 아마 한낮에 12시, 1시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엄청나게 걱정이 됐는데 맞아요. 그 걱정은 약간은 잠깐은 그냥 와치하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 확전이 된다면 확전은 무슨 의미죠? 미국이 진짜 한번 붙어본다든지 아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슈가 뭐 사우디라든지 이란하고 이슈 이렇게 주고받고 틱폭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장은 어느 장인가는 5에서 10% 빠지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현재는 일단 오프. 이 차트에서 벗어나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악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 네. 공습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개입을 사우디라든지 하는 것.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란하고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3, 4일 진짜 계속 부으면은 시장은 불안하면 한 5% 이상 빠질 수도 있죠. 저번에 하마스 했을 때가 한 60% 빠진 게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 곽덕기 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예. 네. 인발브되고 있는 중에서 어느 누구도 네. 이스라엘의 강경론자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솔직히 없거든요. 이란도 네.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현재로서는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쨌든 이스라엘 지수를 보면 당일에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는 0.7%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네. 0.27% 네네. 수준으로 오르면서 플러스 된 채로 마무리가 됐다. 이게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네. 확전은 여기서 더 안 될 것 같다.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보죠. 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유가가 튄다라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확전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최근에 튀고 있는 유가인데 네네. 이게 더 튀거나 어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렇죠. 상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네네.
더욱 더 미뤄지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을 아예 더 밀어버리는 뭐 이런 네네. 시나리오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나리오는 결국은 유가 WTI건 브렌트 유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아직 큰 변동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그것 때문에 유가를 확 올리기에는 그 중동 국가들이 예전하고 달라갖고 미국이랄까 다른 나라에서 증산할 여지가 사실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증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막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스파이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오늘 쳤다. 아직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백 하는 것이 옵션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에 언제가 다시 쳐요. 바이든의 그 공고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이 확전이 될지 안 될지 그때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런 시점이 나오면은 유가는 튀겠죠. 일시적으로. 그것까지 어떤 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스트라이크 백을 아직은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확대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유가가 이전에도 아마 환율은 변동이 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과 그 이란하고 이 전쟁이 어저께 나타나기 이전에도 미국장에서 우리나라의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환율이 1380, 1400 간다. 우리가 금통이 금요일에 있었잖아요. 좀 말씀드렸는데 금통의 임플리케이션이 더 우리한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반도체 지수가 좀 빠졌는데 물론 이런 언서틴티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정부가 통신사에 들어가는 서버용 CPU에 대면 인텔하고 AMD인데 AMD 제품 인텔 거 쓰지 말라고 지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칩을. 그렇죠. 네. GPU는 아닙니다. CPU지만 인텔하고 AMD가 주가가 4~5% 빠졌거든요. 네. 그런 임플리케이션, 환율과 그런 게 더 실질적인 임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에게 잠깐 멈춘다 하더라도 한국의 주식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었다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거는 별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유가가 튄다는 거는 스트라이크 백을 하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더 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원유 얘기할 때 사실 반대 의견 중에는 이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가격 상한제 조치를 내렸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미 내렸었고 러시아는 이제 반발해서 오펙 플러스하고 협동해서 감산을 지속적으로 뭐 해온 상황이었고 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든 말든 생산량 계속 늘려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다가 이게 네. 완전히 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렇죠.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이게 있어요. 만약에 너무 빨리 올라가면요, 이게 나중에 한 3개월, 6개월, 9개월을 봤을 경우에 우리가 이게 중간적인 건데 그 중국이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가요. 회복하는 거, 글로벌 경제에 임팩트를 나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유 생산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그 부메랑이 오거든요. 그럼 자기네들도 안 좋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레벨이 있는 거죠. 그 적정한 가격이 80% 넘어야 되고 90불 이상 되면은 어떤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90불 이상을 끌어올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두 발로 단발적으로 근접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올라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어떤 중동 국가의 입장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같이 고공행진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갖고 다시 경제를 끌어내리는 시츄에이션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경제에서는 사실 이 일 이전에도 환율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요일에 있었죠. 중요한 힌트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 네. 기자들의 질문이 유난히 좀 많았어요.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네, 맞습니다. 이전과는 좀 움직임이 다르다. 네, 이 네. 정도 레벨까지 가면 시장이 좀 더 조급하거나 뭐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약간 요즘은 달라졌다라는 네. 질문도 그런 뉘앙스의 질문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총재가 개입을 원치 않고 안 할 거라는 뉘앙스를 좀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풍겼잖아요. 네, 네, 요 네. 설명을 쭉 좀 해주실까요? 그것이 금요일 날 장에 대한민국 장이 미리 빠진 거에 한 중요한 연인이 네. 됐다고 저는 보여져요. 뭐냐면 그 달러가 강세되고 원화가 약세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원화만의 약세가 아니고 네. 전체적인 글로벌 전체적인 달러 강세로 일한 거면은 우리만의 심각성이 큰 건 아니다. 뭐 외환 보유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는 성장을 하고 우리나라 금리 인플레 자체는 그 서비스 중심으로 만약에 근원 CPI 서비스만 따르면 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사과값이 올라가고 이래서 전체적인 헤드라인은 참 무서운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지표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경제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네. 뭐 우리가 조금 일찍 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이슈가 되는 게 아니다.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에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만의 이슈로 확대돼 가지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일단 우리가 지금 금리를 7월이건 8월이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거랑 조금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낸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매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약간 비둘기파졌다는 평가가 주종이잖아요. 그리고 당장의 금리가 아니 그 환율이 1,380, 1,400 이렇게 가더라도 그 단기적인 거를 치부하면은 용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는 금융투자를 원하는 대로 예상한 대로 될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에는 거기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그게 지금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직 금리 인하 깜빡이를 키진 않았다 하는데 킬까 말까 하는 얘기는 그 한두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금리 인하 깜빡이는 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제겠어요? 빠르면 5월이고 늦으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깜빡이 켜고 여름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환율은 원화가 약세되는 환율이 빨리 원화 강세로 1,320, 1,330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2분기 중에 그 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원화가 강세가 될지언정 그건 빠르게 다시 원화 강세로 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것이 여러 가지 그 산업별로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상당 기간 네. 좀 있을 것으로 본다. 네. 1,400 갔다가 내려오더라도 개입이 있든 아니면 자정적인 인수에 내려오더라도 그러면 금리 인하를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 판단을 딱 쓰는 순간에는 그렇죠? 미국이 진짜 6월 달에 하지 않고 7월이나 9월 달에 하고 우리는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할 수 있는 더 빨리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될 때까지 이 언제예요? 5, 6, 7월 달 갈 때까지는 원화 환율이 내려올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폭이 있더라도 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할수 총재 없는 거지. 발언 중에 이것도 좀 눈에 띄었었는데 과거와는 이 원화가 절하되는 그러니까 네.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환경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가 과거에는 좀 더 많았다면 우리가 더 탄탄하다는 네. 얘기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지금은 투자 환경이라든지 뭐 그렇죠, 처학 그렇죠. 개미도 많아졌고 네, 네, 네.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자산도 해외에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긋나는 게 아닌데 근데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흐름 3개월, 6개월 이 흐름에서는 원화 레벨을 높여놔야 된다. 최근에 수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표가 네네. 수출 기업들은 그래도 이 단기적 좀 효과가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면 반도체. 그다음 수주 계속 좋은 거 조선. 이건 확실해요. 근데 자동차도 플러스죠. 그런데 자동차는 이슈가 있어요. 우리 이제 비용이 나가거든요. 네. 인센티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동차는 환율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까? 어차피 좀 내려온다면 인센티브라든지 판매량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의 이슈가 없는 건 뭐예요? 반도체와 조선은 관계없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약간 까리까리 할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주가 반등하되 그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미리 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효과를 고스란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조금 더 그러면 전략적인 얘기로 네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어떻고 네. 업종은 어떻고 네네. 어떤 부분에 우리는 네.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해서 네. 집중과 이런 걸 좀 네네. 해봐야 되는 건지 네. 전략 어떻게 우리 세울까요? 코스피는 단기 헤드윈드 네. 지금 2,700, 800 갈래다가 좀 멈췄잖아요. 헤드윈드라는 게 앞으로 가는데 맞바람을 받는 건데 맞바람은 세 개입니다. 뭐냐면 이제 국내 정책이 볼텍스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는 우려가 있죠. 이 소용돌이라는 거는 총선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전보다는 정책 추진 동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까리까리하고 머리에 막 재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기업 밸류에 관련된 세제도 그렇고 금융투자 소수에도 따로 노는 건 아니니까 이 복합적인 게 어떻게 될지를 한 달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켜본다는 건 뭐죠? 새롭게 이 테마를 가지고 확 끌어올리는 세력이 들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볼텍스, 소용돌이라고 말씀 하나 쳤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하면은 할 때까지
그럼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 있고, 세 번째는 아까 환율 문제죠.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1,400 가면은 다시 내려오더라도 얼마까지 내려올 거야. 그 세 가지가 있고요. 이 모든 거를 만약에 뚫고 돌파해서 주식 지수가 레벨이 올라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네. 많이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비슷한 동급의 피어들도 비슷하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되고, 가이던스까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는 불안하고 한 개는 기대는 하는데 얼마 될지 모르니까 주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저번에 고점 2,800 가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수그러든 상태에서 4월달 5초까지 대기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수에 대한 레벨을 조금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는 한 2,580 바텀, 상단은 2,8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약에 그나마 2,700, 600 이런 레벨을 지지하고 올라가려면은 반도체 AI,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경기가 올라간다면은 요즘 구리도 좋아지고 뭐 중국이 바텀 아웃하면은 그 원자재 반도체 AI가 가장 앞에 쓸 수밖에 없고요. 이거마저 무너지면 2,600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박스에서 바닥을 내려가기는 많은 폭은 없다라고 보고요. 만약 이것을 2,800으로 가려는 이제 추동력은 아무래도 기업 밸류압이 좀 이건 그 정도는 나쁘게 되는 건 아니야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의 유니크한 거는 조선 방산주 이런 쪽에 힘을 받쳐주면은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난주에 이 총선 이후에 좀 불거졌던 밸류 프로그램이 동력을 좀 세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물음표. 물음표죠. 네. 네. 확인이 좀 더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믿음이 맞습니다. 필요한 상태, 이 기간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시점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우리 환율과 뭐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가 어느 정도까지 강세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실적이다. 이거는 결국은 실적이죠. 우리도 미국도 지금 똑같죠.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뭐 루이비통, 뱅크 오브 아메리카, ASML, 넷플릭스 여러 기업들의 네. 미국도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맞습니다. 기업들이 나옵니다. 이번 주는 딱 두 가지예요. 네. 대한민국은 뭐 넷플릭스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TSMC가 발표되는 목요일 날. 목요일 TSMC. 예, 그 전날에 네. 밤에 발표되는 ASML. 네. 반도체 장비 1등 업체니까 이 두 개만 대한민국의 이 AI 반도체 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소강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조금 더 주세할 것 같고 환율이 주세할 것 같고 후반에 갈수록 TSMC 이렇게 더 중요하지 될 것 같아서 여전히 믹스를 따지면 저는 이제 현금을 한 40% 가져가고 40%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하시는 분 30% 50% 쓰는데 40% 정도면 그 비등한 정도는 반도체 한 36% 정도. 반도체는 요즘 넓어져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AI 때문에 가는 뭐 전력도 반도체 그러니까요. 영향 이렇게 묶으면 36%는 현금하고 비슷한 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고 그다음에 다크호스는 엣지죠. 이 원자재 뭐 화장품 이런 거 이렇게 섞고 기업 밸류는 원래 당초 생각보다 한 2, 3주보다는 낮추어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믹스하는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요. 두 번이면 주가에는 플러스고 이제는 한 번이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딱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금리에 대한 영향이 다른 것들이 워낙에 좀 많아서 네. 약간은 좀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미 두 번밖에 안 한다는 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두 번이 네. 한 번으로 확실히 되거나 아니면 두 번인데 첫 번째가 9월이다. 6, 7월이 아니고 9월이다 그러면 뭐 시장에 2, 3% 임팩트는 있어요. 나쁘게. 9월이다 하면은. 지금은 9월일지 7월일지 모른다는 건 반반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기 한번 네거티브하게 남아 있고 9월도 아니고 연말에 한 번이다. 이거면 집값 시장은 한 5% 이상 빠질 수 있어요. 이 전쟁 나는 거 될 것도 아닐 정도로. 근데 진짜 한 번일지, 연말에 한 번일지, 9월 정도는 한 번 해주고 두 번 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상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거티브하지는 않을 것이고 실적과 환율 이렇게 두 가지를 심플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이 전쟁 이슈가 아니라 물가가 튄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이 네. 흔들려서 그렇죠. 우리도
위태위태할 때도 그렇죠.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 네네. 특히 반도체를 향한 러브콜은 계속됐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이유, 네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나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이 네네. 부분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은 그냥 마이크론하고 엔비디아가 똑같이 간다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이 동시에 계속 빠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갑니다. 근데 보시면 우스운 게 엔비디아 많이 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어쨌든 마이크론은 오르잖아요. 마이크론이 이제 이득을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 수혜를 본격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엔비디아 수혜를 본격 받는 거는 하이닉스는 미리 받았기 때문에 주춤하더라도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네 명이 같이 움직이는 게 같은 방은 네거티브하게 안 하면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 밸류에이션 주가 측면에서 올라가는 거는요. 올해 이익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됐어요. 이미. 예. 내년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눈치가 달라지는가를 보고 그거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마 7월까지는 사람들이 네거티브하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 2분기까지는 긍정적인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망이 바뀌려면은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말 정도에 전망이 바뀌면 내년도가 어디까지 톤다운 할지 높일지에 대한 게 모아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은 오케이. 내년에 기대를 좀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아직은 그 4인방은 수혜를 받는 소부장제. 그렇죠?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거다.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예, 최소한 중립 이상 안 가져가면 시장 자체를 네거티브하게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보지 않고 있는 거고요.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신 AI 범위가 네네. 긍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좀 넓어졌어요. 네네. 반도체 뭐 투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밑에 소부장도 그렇고 전력도 지금 네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부분은 지금 다 같이 좀 올라간 측면이 네네. 있는데 네네.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됩니까? 우선순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가 꼭은 아니고요. 소부장주에서 한미하고 이오테크닉스가 안 빠지는 게 중요해요. 한미 반도체는 아마 그 내년 기준으로 PER 한 50배. 이오테크닉스는 내년 기준으로 PER 30배 후반. 여기까지 간다는 논리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면 논리가 뭔데요? 성장이 엄청나요. 아, 그러니까 50배, 35배라는 숫자가 싸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전례가 있어요. 일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전례를 따라가면은 이 리딩 소부장제에서 내년도 50배, 35배가 허망한 숫자는 아니에요. 이상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지 최근 리포트가 나온 숫자가 한미반도체가 26만 원, 모 증권사에서 이오테크닉스가 27만 원, 공교롭게 비슷하네요. 그 나오네요. 목표 주가 네. 나와 있는데 걔네들이 가정한 그 친구들이 가정한 목표 주가에서 약간 디스카운트하거나 약간 플러스하거나 대충 유도를 하면은 대충 PER 50배하고 35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정도 성장은 뭐죠? 50% 30%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면은 얘네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리스크하다 하면은 밑에 소재주를 사셔도 돼요. 네. 소재주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동률 높아지는 소재주가 몇 가지 있어요. 뭐 원익 QNC, 동진 세미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이 잠깐 잊혀졌지만 EUV 장비 관련해는 FST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이 막 사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주가들이 빠지면은 네. 5% 이상 빠지면 그것도 허망하다. 그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이오테크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 내년 기준으로 50배, 35배 이렇게 보시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까지 잡아주셨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